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광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남자의 활력 메가셀. 남자한테 좋은 성분을 딱 하나에 담은 이 메가셀. 전립선이 건강해지고요. 면역력, 지구력 증진, 시각 보호, 뼈 건강, 세포 보호 등 그냥 우리 몸에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력이 약해진다 싶을 때 바로 이 메가셀 함께 드시면서 남성의 활력을 다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메가셀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이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해야죠. 오늘 모실 분은 정말 요즘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요즘 뭐 부동산이 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하고 또 지방에서 미분양이 뭐 속출한다고 하고 하여튼 이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께 오늘 아주 현명한 답을 주실 분 저희가 모셨죠? 네, 이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네. 아침마당이 아니라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 네. 한번 좀 만나볼까요? 네, KBS 아침마당이 버린 남자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선대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버리지 않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건 아침마당이 아니라 저녁마당이군요. 아니 뭐 그렇게 아침마당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니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고자질하고 말이에요. 참. KBS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요? 아니 저 이 문제를 크게 키우셔가지고. 그때 뭐 제가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저보고 나오라고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 PD가. 제발 나와달라고. 서너 번 정도 이제 거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심상치 않게 실무진선에서는 저한테 섭외가 와서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비워놓으라 그래서 시간 비워놓으면 석연찮은 이유로 위에서 계속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MB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이제 KBS, MBC 이런 데는 웬만하면 안 나간다. 네. 근데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만에 KBS 아침마당에서 PD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프로가 있으니까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별로 땡기지도 않고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랬죠. 네. 근데 한 서너 번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료도 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출연료 보러 나간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제 5, 60대 아주머니 이상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당해서 나갔는데 그 욕을 보이시면 뭡니까? 욕 당하고 왔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소장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요? 화내려고. 왜요? 맨 그 집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집값 계속 올라요. 네. 그래서 저를 어쩌시려고요?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제 주변에서도 진짜 한번 잡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저를요? 네. 어떻게 잡아요 저를? 아니 그 왜 그렇게 공포심 조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주시죠.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세요? MB 측근들이 많아요. 최욱 씨 주변에. 아침마당 제작진들이 쭉 깔렸습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원망을 사실 많이 듣죠.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래요. 제가 그러니까 올 초에 뭐 일의 미래라는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을 냈는데도 예스24의 그 댓글 보면 뭐 선대인 네 말 먹고 집 안 샀다가 손해 봤다.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라 그래서 그게 손실 나면 손해인데 그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사서 손해 봤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이제 집값이 너무 또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그런 분들의 심정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퍼지는가를 좀 보면 사실은
글들의 내용이 되게 패턴이 있어요. 내용이 되게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정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댓글 작업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는 재테크 카페 이런 데서 굉장히 비슷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네. 실제로는 제가 2013년 말쯤에 그 선대인 미친 부동산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는 사실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사실은 언급은 안 했어요. 물론 가끔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이야기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별로 안 했던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는 제가 볼 때 뭐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좀 결심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내 주장 자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계속 퍼뜨리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뭐 마치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건 제가 이게 사실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저는 그냥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집값이 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꾸로 주택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쨌거나 양심적인 뭐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제 입장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 들여다보고 그걸 이렇게 그 구조적인 흐름들이 보이는데, 빚내서 집 사게 하면 당장은 집값 오릅니다. 네. 그죠?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그걸 부동산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노후 대비로 나 집 한 채 있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박근혜 정부가 막 부추겨서 이렇게 막 집값이 뛰고 뭐 이럴 때 들어가서 나도 한탕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언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한탕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라면 2, 3년을 넘어서서 5년,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충분히 살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정말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때 집값이 올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쯤 가서 집값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나서 정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올라가는 건 진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출 규제 풀었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얼마든지 땡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다 풀었습니다. 특히 2014년 8월 이후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뭐 전격적일 정도로 계속 그런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기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분양시장하고 재건축시장을.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른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보고 있으면 위험한 거죠, 이게. 그리고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 계속 오를 거니, 지속적으로 오를 거니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건설 경기 이렇게 자꾸 부양시켜서 뭐 토목 저 마피아들 이렇게 좀 키우기도 하고 네. 결국은 이제 집값 많이 올려놔야 뭐 경제 성장률에도 좀 보탬이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나중에 뭐 골물대로 골마서 뭐 썩어 터지는 한이 나중에 일어나더라도 네. 일단은 자기네 정부에서는 그런 일 안 만들고 집값 부양시켜서 인기를 좀 얻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마 뭐 네.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제 전망이었다면 아마 국민들도 속았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일부 그러니까 뭐 일부의 국민이라도. 그러니까 왜 자꾸 속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네. 뭐 저는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2008년 9년 뭐 이때쯤부터 네. 계속 아마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장기 대세 하락 흐름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좀 짚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중에 왜곡 보도나 루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2008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고 10년, 심지어는 20년 버전도 있어요. 20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다. 네. 아니 정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심찮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 관련한 책, 특히 전망과 관련한 책은요, 2008년에 처음 냈는데요. 네. 2008년은 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폭락했었고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부동산 전문가 중에 그런 폭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국내 전문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저의 스승격에 해당하는 이제 김강수 소장님 네. 하고 저 정도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책으로 낸 사람은 그때 제가 유일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 하반기에 냈었는데 실제로 그때 뭐 폭락까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서울 집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5%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니 네네네네. 각종 부동산 보양책으로 떠받쳐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폭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네네. 또는 가계 소득 여력의 이제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선대위는 계속 10년 동안 폭락론을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저도 하지 않은 사람을 선대인이라고 놓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폭락 얘기한 사람은 네. 무조건 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폭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많죠. 폭락의 어떤 가능성이나 그걸 또 네네네. 경고하는 사람들은 많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늘어나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거면 그래서 사실 별 문제 없어요. 저도 집 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경기도 안 좋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가계소득 안 좋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만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정상 아닙니다. 소장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솔직하게. 용인 수지. 예, 뭐 동천. 주거 형태가 뭐죠? 전세 반월세네요. 반전세네요. 아, 반전세입니까? 네. 아, 뭐 또 아내 명의로 뭐 집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위장전이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죠?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옷도 신발도 가방도 다 휴대폰으로 사는데 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사면 안 돼? 안 되긴. 휴대폰 전문 종합 모바일 쇼핑몰 굿딜이 있잖아. 굿딜. 사고 싶은 휴대폰, 내가 원하는 요금제, 통신사를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상품이 자동으로, 상품도 쇼핑몰 수준으로. 복잡한 약정과 조건, 최저가를 찾아 발품 파는 일은 이제 그만. 이제는 가볍게 터치로 한 번에.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구매하세요. 어플 다운로드 1위 굿딜.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하세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북 성주에서 30년간 농업을 지으신 부모님과 함께 재배한 관조 참외가 여러분을 또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참외는 뭐 여러모로 참 좋은 과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요즘 참외 먹어봤더니요. 네. 시원하게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외가 네. 건강에도 좋습니다.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그리고 수분은 많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네. 최고입니다. 자, 이 관조 참외 드시고 싶은 분들은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269-7154 7154입니다. 010-6269-715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블로그에서 관조 참외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아내 명의로 뭐 집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위장전이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죠? 솔직하게 하세요. 네. 저는 위장전입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루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선대인은 맨날 집값 떨어진다면서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에 집 뭐 2채를 샀다더라. 맞아. 또는 뭐 강남에 뭐 무슨 데 또 아파트를 샀다더라. 맞아. 또 한편으로는 장모님 명의의 이 빌딩이 있다더라. 그건 내가 썼고. 빌딩.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좀 얍삽해 보여. 근데 다 개뻥이죠, 사실. 뻥이군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중개 업무를 하는데 선대인이 한편으로는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집값 늘린다는 이야기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조차 예를 들어 화성 동탄에 집 샀다. 뭐 미래 신도시에 뭐 분양 받았다. 네. 그 그러니까 지역 중개업자들마다 버전이 다 다른 거죠. 야, 선대인이 샀다 그러면 진짜 사고 싶겠다. 무조건 사야지. 그래서 이런데 다 일일이 대응하면 이제 짐 빠지니까 그래서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요즘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악플들을 저희 직원 이제 한테 부탁해서 네. 다 정리를 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 40 몇 분을 골랐고요.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검찰이 이미 형사 그러니까 기소 대상이 된다고 보는 분들을 이미 선별해놨습니다. 다 통보했습니까? 네네. 네. 난 빠졌네. 네. 왜요? 이게 눈치 빠르게 이게 또 지우신 분 아닌가? 또 근데 그 중에서도 벌써 이렇게 지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 캡션 떠놓으셨죠? 캡처는 다 떠났죠. 예. 네. 그리고 이게 1차 작업이고요. 제가 사실 일부러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데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건 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사람인 이상 뭐 100% 뭐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틀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제 주장의 방향이나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반박은 저도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온갖 진짜 허위 사실을 퍼뜨려가면서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또는 장인애들 그 순간에도 또 자기들 이렇게 영업을 한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는 막 쌍욕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악플을 쓰셨던 분은 지금이라도 지우시면 제가 정상을 참작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가
예,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무관용의 원칙. 아니 소장님 이 귀한 시간 돼서 오셔가지고 왜 협박을 하고 그러세요? 아 이거 지금 무서워서 뭐 하겠나 이거. 자기가 찔리는구나. 아니 그럼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가계부채가 이제 집값을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데 말려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했다가 나중에 딱 보고 저 최욱 선생님이 나중에 또 이럴 거 아니야. 야, 당신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때로 했는데. 아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거예요. 빨리 해봐요. 어떻게 돼요? 제가 말려들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여건들이 집값 상승 압력이 되게 강했던 시기고요. 그때는 억제책을 그러니까 투기 억제책을 쓰더라도 누르기가 쉽지 않았던 형편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그냥 주택 시장의 흐름 그 자체만 보자면 사실 구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압력이 되게 강한 시기입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뭐 20몇 차례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제정신이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제정신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투기판을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양책이 없었다면 집값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정화됐을 거다. 하향 안정화됐을 거다. 올라갈 요인이 전혀 없었군요. 예,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 2009년 10월부터 해서 2011년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2012년 말 정도까지는 사실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값이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했었어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하우스푸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저금리가 겹쳤는데다가 주택 대출 규제 풀어서 그다음에 각종 뭐 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투기를 촉진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뛴 거지.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네. 지금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자면 국내 주택 시장은 하락할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쓴다면 실제로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야, 근데 아파트 혹은 뭐 이제 주택, 네. 집이라는 거에 얼마가 비싼지 싼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가 돼야 이게 비싼 건지. 왜냐면 뭐 뉴욕 같은 데는 막 아파트 몇백억짜리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거기 정말 호화지만 네네. 또 누구는 뭐 예를 들면 월급의 뭐 몇 배 정도가 되는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얘기를 하는데 적정한 집값이라는 게 있습니까? 적정한 집값이라는 게 딱히 뭐 어떤 사람, 어떤 가게에 대해서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가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집값이 너무 비싸면 네. 그거는 집값이 높은 게 맞아요. 여기서도 적석으로 한번 제가 해볼까요? 그 소득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뭐 싸다 없나요? 껌값이야 뭐 이런 분들 없나요? 네. 그럼 적당하다. 뭐 이 정도면 내 소득으로 뭐 싸진 않지만 그래도 좀 사줄 수 있어. 우리 PD 한 명 손 들었네요. 와. 그래? 네. PD가 이러고 있는데? 아니 손 들었어요 아까. 이분 완전히 거짓말 하시네. 아 정말이에요. 네. 자, 비싸다. 네, 다 들었어. 다 들었죠. 다 들었네. 근데 제가 이걸 여기서만 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꼭 부동산 강연만 한 게 아니지만 뭐 수백 차례 강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강연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봐요. 던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건설사 임원들 대상으로도 제가 해보거든요. 건설사 임원들도 비싸대요. 이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은 비싸다란 걸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네. 근데 이걸 사실은 한국에서는요 건설업계, 부동산 업계와 이해관계를 가진 뭐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실은 뭐 이렇게 다들 비싸다고 부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온갖 이상 회계망측한 논리를 동원해서 싸다 뭐 우리는 덜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체감하신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요 비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면 콩나물 가격도 흥정해서 깎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형정해서 깎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분양제 하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제로 집 사는 나라거든요.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물건인데 이걸 그냥 물건도 보지 못하고 완성품도 보지 못하고 팜플렛 상태에서 그다음에 견본주택이라는 건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실물하고는 다른.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무시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우기 무시하지 마세요. 네네. 제 팬덤 몰려오면 감당 못합니다. 잘못했고요. 네. 살려주세요. 네. 그 시스템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977년에 처음 선분양제를 합니다. 어. 이때는요 우리가 한창 경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수도권에 근데 주택은 지어야 되겠고, 근데 우리 아직 건설 자본은 취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자 그럼 국민들이 건설 자금을 이게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서 계속 대주자. 미리 공사 땡겨서 진행되는 이렇게 동안.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일정하게 뭐 그 승분양제를 실시할 만한 합리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빨리 도시화가 진행되고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는데 네. 주택은 공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때 아직 공기업만으로 이렇게 다 공급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선분양제를 실시했어요. 근데 선분양제를 실시하면서 집값이 너무 폭등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던 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동시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40년째 도입해서 왔어요. 근데 95년 무렵에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전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한편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득권 언론들이 말끝마다 뭐 시장 원리 하잖아요. 시장 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완성품을 보고 그걸 공급과 수요가 그 시점에 맞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득권 언론들이 이제 다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꾸자 그러면 후분양제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인데 네. 그걸 다 반대하죠. 근데 95년에도 그랬어요. 후분양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었습니다. 근데 97년에 외환위기 오니까 이제 건설업체들이 픽픽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를 비롯해서 건설업계로부터 아파트 광고 받는 신문사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건설업계들 어려우니까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건 좀 미루자. 근데 그때 정부가 내놨던 원래 당초에 정부 차원에서 내놨던 패키지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되 대신에 선분양제에서 따라왔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분양가를 자율화해 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 건설업체들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건 백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그나마 최소한이나마 방어하는 장치였던 분양가 상한제를 이거는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가만 자율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선분양제라는 건요. 건설업체들이 분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2, 3년 후에 입주 시점에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몰려와서 집값이 떨어지면 건설업체들은 이미 다 분양대금 받았고 다 돈 벌었어요. 근데 입주 시점 되면은 만약 입주 물량이 막 몰려들어서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피해는 분양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다 떠안는 겁니다. 건설업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다 책임지는 구조인데 건설업체들은 뭘 하냐 그래서
분양할 시점 되면 막 언론들을 선동해서 아파트 광고 이렇게 뒤로가 아니죠. 아파트 광고를 이렇게 내는 걸 믿기로 해서 계속 선동 기사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양 시장에 분양 대열에 줄을 서죠. 그러면 그냥 건설업체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2, 3년 후에 입주 물량 폭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2015년, 2016년에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분양됐습니다. 한 해 평균 한 50만 호 정도 됐거든요. 그전에 뭐 30만 호 조금 넘는 수준으로 분양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됐는데 우리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분양할 때는 공급 여파가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 저는 분명히 집값 하락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때 건설사들이 책임지냐? 못 지죠. 근데 그 분양 대열에 섰던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가계대출을, 그냥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냥 일반적인 기존의 주택을 살 때는 소득 심사를 하는데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받을 때는요, 이른바 집단대출이라는 걸 받으면서 개별적인 소득 심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고 사실은 집 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무리하게 빈대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입주 시점에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받았지만 나중에는 입주하고 나면 다 개별 대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르면 모르는데 집값이 올라주지 않고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고 또 한편으로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갈 조짐을 보이잖아요. 사실 6월 며칠 안 남았는데 6월 14, 15일 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다시 합니다. FRB. 네,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 저 앞에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랬거든요. 저 경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FRB. 네. 그게 뭐의 약자인가요? 외워오길 잘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의 약자냐고요?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출시가 됐습니다. 굿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이제는 신도림, 용산 헤매실 필요가 없이 그냥
앱만 키시면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리하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신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굿딜을 이용해서 네.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하세요. 외우길 잘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의 약자냐고요? 그 약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어쨌거나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만약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만약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압력 속에서 집값이 올라주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이 여력이 안 된 사람들이 입주를 했다. 버티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서프라임. 뭐 서프라임 뭐 그런 식으로까지 뭐 지금 다 보이기만 쉽지는 않고요. 야 이게 아는 것들 총동원하시네. 오케이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제 금리는 오르고 네.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 가계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1,400조로 제가 지금 연락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폭탄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큰일 나는데 그러면 우리 대통령 인기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네. 그런 면에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단기 대책을 좀 먼저 내놔야 되는데 단기 대책의 기본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큰 적폐는요. 박근혜 정부 2기라고 저는 부르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온 2014년 7월 이후에 2014년 8월에 주택대출 규제를 풀고 2014년 9월에 부일 대책에서 분양시장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 그 다음에 10월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앞당겨준 단지들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뭐 양천구, 목동, 노원구의 상계동 뭐 이런 쪽으로 이 이른바 투기 대상 아파트들을 확 넓힌 것. 그 다음에 2014년 12월 그 연말에 이른바 부동산 3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네. 예, 그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는데 이 3법이 뭐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라고 하는데 말이 이제 그렇지 실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하는 것들을 유예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개발 이익이 생겨나면 그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안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즉 사업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줍니다.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 자기가 조합원 이게 그 지위를 팔 수가 없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쉽게 말해서 재건축 조합원 그 물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딱지 거래 비슷한 뭐 이런 네.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달리 오른 게 아니고 자, 주택대출 규제 풀어주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빚내서 집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네. 거예요. 그리고 분양시장, 재건축 규제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을 사서 한편으로는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니까 6개월이나 1년 만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분양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목적이 아닌데도 프리미엄을 받고 계속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야말로 투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거는 뭐 말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지 불법 전매를 다 해서 당장 뭐 한 달, 뭐 두 달만, 몇 달만 해도 계속 팔아 제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양시장에서 재당첨될 수 있는 그 기간도 뭐 1년 정도를 되게 축소해서 한 번 분양받은 사람이 또 분양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시장, 재건축시장, 투기시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2015년, 16년에 집값이 오른 건 다 분양시장 중심으로 가열됐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오르니까 이걸 축으로 해서 주변 집값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단기 대책은 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했던 무지막지한 굉장히 위험한 이 정책들을 네. 이제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그 이전 상태로. 2014년 8월 이전 상태로.
그게 첫걸음이에요. 아, 그게 이제 단기적인. 예, 사실 네. 그것만 해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이 상승 압력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투기는 극성을 부리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압력 자체는 너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막 그렇게 막 상승 압력 그 자체가 시장의 힘 그 자체로 상승 압력이 강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사실 되돌려도요. 집값 뭐 지금 올랐던데 굉장히 많은 쪽에서 사실은 집값이 안정화될 겁니다. 예, 시장론자들이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재건축 뭐 연한을 완화한다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가 하는 것도 네. 내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과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30년 살은 아파트 한 25년 내도 그냥 부셨다가 우리 집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건데 네. 그걸 우리 재산이고 네. 우리 재산을 우리가 마음껏 좀 더 높이 빌딩 사서 좀 더 재산을 많이 늘리겠다는데 그걸 왜 재건축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다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이라는 걸 높여줍니다. 용적률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공공재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한 뭐 10층밖에 못 올리던 게 20층, 30층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럼 그만큼 사실은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상에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공중으로 그만큼 10층, 20층만큼 더 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들의 재산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타워에 공간에 건물을 더 올리는 권한을 돈 주고 몇 천억을 주고 팔았어요.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거.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축을 하는데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규제 완화라는 건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유화해서 그렇게 하고 그 결과로 당연히 기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용적률이 낮을 때 비하면 당연히 이게 더 공간의 공공의 공간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양가가 네. 뭐 10억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그러니까 비싸다 안 비싸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 건 아니냐. 네, 10억을 만약에 낼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대출을 받든 어떻게 했든 10억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비싸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사게 해주고 네. 만약에 10억에 안 팔리면 아파트를 9억에 팔겠지 혹은 8억에 네. 팔겠지. 네. 이걸 왜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니까 한번 굳이 두냐는 거죠. 여쭤보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2008년 경제 위기 때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왔잖아요. 그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그냥 빚내서 집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자기 뭐 감안해서 소득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그냥 집을 샀으면 뭐 이자 올라간다고 해서 예, 집값이 가라앉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폭락했고 그래서 그때 뭐 이른바 이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 휘말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있어서 자기 소득을 가지고 산다면 또 소득을 플러스해서 물론 이제 일정한 수준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정도를 일으킨다면 괜찮은데 투기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와 집값이 뛴다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경향이 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능력을 벗어나서.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요. 이게 지금 뭐 아까 강남 재건축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아마 저희 연구소밖에 없는 자료일 텐데요. 저희 연구소가 집코치라는 주거정보 앱을 만들면서 강남 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5대 도시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그 등기부 등본을 다 떼서 그 소유주의 부채 실태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한 1,100백만 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지난해 많이 뛰었다고 하는 개포주공 3단지 네네. 네,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났던 지역인데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도요
그 뭐 신문에 보면은 굉장히 뭐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돈이 많아서 넘쳐나서 막 이제 집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걸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개포중 3단지에서 지난해 집을 샀던 사람들의 70%가 부채를 냈고요. 빚을 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균 부채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사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돈이 사실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빚 내고 그 다음에 뭐 전세도 전세 끼고, 끼고. 물론 이제 재건축 단지 낡은 전건축 단지의 전세는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만 그래도 사실 자기 돈보다는 은행 대출이나 전세금 합친 돈이 더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70%의 사람이 이렇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실수요입니까? 그러니까 신문에서요 뭐 정말 자꾸 대도 안 하게 뭐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막 그냥 뭐 돈이 엄청 넘쳐나서 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고요. 강남에서 뭐 지금 집값이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한 절반 정도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요. 그 사람들의 평균 부채도 막 엄청 높아요. 특히 뭐 20억, 30억 넘어가는 그런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채 수준이 더 높습니다. 막 7억, 8억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정말 빚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뭐 집값의 대부분을 부채로 채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뭐 언론에서 실수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실수요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설사 이런 거죠. 자기가 투기할 목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걸 우리가 계속 조장을 해야 될까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조장했다고요. 지금 또는 지난해까지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계부채가요 1,400조.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한 아유 데이터가 1,400조. 많네. 정확하게는 1357조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뭐 얼추 맞으니까요. 한 40조 그 사이에 안 늘었을까요? 네네. 빚 더 냈거든요 그 사이에. 2015년에 가계부채가 120조 늘었고요. 2016년에 143조 늘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2015년 이전에 이전 10년 동안 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60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평균 한 3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는 겁니까? 그 이전 10년보다 평균 2배 이상 늘었고 노무현 정부 때 비하면 4배가 늘었어요. 한 해 는 부채액이. 네. 그건 거꾸로 뭐냐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득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어찌 보면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럼 그 소장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단기 정책을 써가지고 네. 원상 복구를 시켜놓으면 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런 덤터기를 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이런 거죠. 이제 그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네. 그 집값이 떨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부자들 입장에서 또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기득권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가 이제 부동산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노무현 정부도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 뭐 지지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특히 집값이 폭등하는 어쨌거나 그 결과를 낳다 보니까 아 지금도 그 얘기로 공격하면 아주 입장난처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뭐 시간이 되면은 또 따로 말씀드릴 텐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민심 이반을 불렀고 그래서 각종 후반에 하려고 했던 개혁 작업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졌던 측면이거든요. 네. 개혁 동력을 얻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기득권 언론들은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잡아뜨릴 어떤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도 조심스러운 거죠.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그 일종의 약간의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다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기득권 언론들이 막 공격을 해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니네들 때문에 마치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관련해서는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요 집값을 전반적으로 올리든지 그냥 국지적으로 일부만 올리든지 이 두 가지가 해법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한테 먹혔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집값을 전반적으로 올리거나 국지적으로 올리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뭐 한도까지 거의 다 찬 상황에서 집값을 더 올리게 되면 이건 정말 재앙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처럼 일부 뭐 강남 재건축이든 부산이든 또 뭐 일부 영등포, 마포 이런 지역들 오르잖아요. 이런 지역은 오르면 근데 주로 투기꾼들이 올리고 주로 잘 사는 지역이 일단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체가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일부 국지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단계적으로는 저는 일부 지금 집값이 올라 있는 이들 지역이 다시 가라앉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들을 다 이제 자리를 갖추고 진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또 주택 정책에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써가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쨌거나 노무현 정부 때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믿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게 이미 주택 시장의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부채 문제를 빼버리면 하향 안정화될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네.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게 집값이 급락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급락이나 폭락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연착륙을 예, 뭐 이른바 하향 안정화되도록 네. 그렇게 노력은 하는 건 중요하고요. 아무튼 인기는 안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걸 보세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20, 30대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 20, 30대의 경우는요. 대체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입자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의 집값 이런 걸 떠나서 대다수는 뭐냐면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값 혼자 떨어지는 건 싫어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는 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은 있어요. 무리하게 자기가 빚을 내서 집을 샀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그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집값을 부양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자꾸 경고를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우스푸어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소득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게 만들어 놔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집값이 빠졌을 때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일단 그 사람들이 소득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사라고 해놓고 자기 임기 안에 그냥 경제 성적표 좀 좋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 빚내서 집 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근데 이게 꼭 정부가 뭐 어떤 정책을 써서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하락 압력 때문에 만약 떨어진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부양책은 뭐냐면 집값 하락할 때 건설업체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금융업체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썼던 수십조 뭐 정책 비용까지 합치면 뭐 수백조에 해당하는 그런 돈들을 그냥 정말 이런 하우스푸어들 중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데 쓰고 또 사실은 뭐 주택 시장에 전혀 자기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는데 뭐 불똥이 튀어서 피해를 입는 무주택 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쓰면요 그 돈의 절반만 썼어도요 서민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득권 언론들 늘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다 집값 오를 때는 뭐 이게 시장 원리에 맡겨서 오르게 놔두라. 완전히 투기적 양상인데도.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은 그때에서야 서민팔이를 합니다. 아 이러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서민들 도와주라가 아니라 서민들이 더 어려우니까 건설업체, 금융업체 도와주라.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최욱 씨의 얘기는 싸질러 놓은 똥은 전에 다 싸질러 놨는데 네. 이미 쌌지. 예, 다 네. 쌌어.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치우는 과정인데 치우려고 보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주변 집값이 2천만 원씩 떨어지고 나는 1,000만 원만 떨어지면 나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내 집값 1,000만 원 떨어진 거에 분노를 당연하죠. 하게 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닌데 막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과거 당연히 논리적이라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돌려야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니 한번 우리가 놓고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올라가면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요. 이걸 잘 보시면요. 노무현 정부가 2004년까지는 사실 투기 억제책을 써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 상반기부터 기득권 언론들, 조중동들이 그때 그런 걸 막 쏟아내요. 이른바 자 지금처럼 자꾸 집값 하락하는 걸 방치하면 일본식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와서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뭐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걸 염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공포감 막 조성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 이제 출신인 관료 출신인 강동석 근교부 장관 또 이현재 장관 이런 분들이 한 2004년 하반기부터 그런 압박에 더해서 또 한편으로는 근교부 입장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최고 고객인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좋으니까 이걸 부양책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었죠. 뉴타운 사업 막 펼치고 강남에 재건축 사업들을 했어요. 또 열린우리당이 지금 더민주당 의원 정도만이라도 좀 각성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이 막 뉴타운 사업하면서 막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그 사업으로 뉴타운 특별법을 열린우리당이 먼저 입법화를 합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래도 나름대로 막으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그때 막 지역에서 이제 지역 민원을 받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거의 부양책 기조로 돌아가 버린 거고 2004년 말에 또 한국판 뉴딜이라 그러면서 건설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들썩들썩거리다가 2006년 말에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뭐 기득권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노무현 정부 때 계속 투기 억제책을 썼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 그 학습 효과로 뭐 강남 재건축 투기한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뭐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왜곡 보도예요. 노무현 정부가 명확하게 투기 억제책을 썼을 때는요. 예를 들면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초기 때 12.3 대책으로 투기 억제책을 강하게 썼을 때 또 2006년 하반기에 그때 처음으로 주택 대출 규제 도입하면서 강하게 투기 억제책을 썼을 때 2006년 말 2007년 초를 정점으로 찍고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기 억제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썼을 때는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부양책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사실은 집값이 뛰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말이 오늘 너무 많으시고요. 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언론들의 이 왜곡 보도가 굉장히 심각하네. 그게 핵심인 것 같네. 이야기를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가 좀 마지막으로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단기 대책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주택 대출 규제 이거는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LTV DTI라는 게 어려운데요. 그냥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DTI만 말씀을 드릴게요. DTI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벌면 그 중에 2,500만 원을 부채를 갚는 데 쓴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쓴다. 그러면 DTI 비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DTI 비율이 얼마냐 하면 60%예요. 이건 뭐냐면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3천만 원 빚 갚는 데 쓰고도 쓰고 집을 사라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높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최경환 때 60%로 풀렸는데 이걸 40, 50%로 다시 환원하자라는 게 정상화의 방향이거든요. 전 40, 50%도 높다고 봐요. 근데 이걸 60을 40, 50으로 낮추자고 하는데 기득권 언론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조이면은 실수요자들, 정작 실수요자들 집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실수요자라는 사람이 뭡니까? 실수요자라는 사람은 단순히 투기 목적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벤츠 아우디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벤츠나 아우디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소득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빚내서 그러니까 사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네. 집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 빚을 이빠이 땡겨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너 투기 목적 없으니까 그냥 다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혹시라도 집값 오르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심리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득이 안 되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실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실수요가 아닌 겁니다. 수요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빚 안겨가면서 너 집 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원상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비는 정부고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 정부인데 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요 스탠스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값 올려서 부동산 부자들한테 이렇게 뭐 표받을 정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올려준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들이 표를 던지지 않아.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결국은 집값이 올랐을 때 노무현 정부의 지지층들이 다 돌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물론 문재인 정부를 찍은 사람들 중에도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힘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하향 안정화시켜서 정상적인 집값 수준으로 가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50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한참 은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영업을 차렸을 때 부동산 임대료 낮춰주도록 하는 거고 그게.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뭐 월세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씩 내서 그렇게 소득 여력을 줄이는 게 아니고 소비 여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월세 임대료를 좀 낮춰주고 주거 비용을 낮춰줘서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저 정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집값 떨어지면 배 아프다고 했는데요. 물론 집 산 사람이 특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이 집값 떨어진 걸 원치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평균 연봉 1억인 집단에서요.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연봉이 다시 1억에서 1억 5천으로 뛰었는데 자기만 연봉 1억으로 있으면 이 사람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연봉 1억이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1억인 사람도 대체로 보면은 살만한 거고 네.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워낙 연봉이 비싸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박탈감 느끼고 되게 막 좌절감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그건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집가인 사람들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는 사회적으로 다 감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결국 50대 부모도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집값은 노후를 대비해서 올라가면 좋지만 출가할 때 자기 자녀들 집 마련해 주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은 한쪽에서 이득이 지금 한쪽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똔똔. 그렇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인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 가정은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집값 부담이 없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고요. 한 1억짜리 집이 이게 한 5천만 원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진짜 미치지만 네. 1억짜리 집이 9,800, 9,700 요런 정도로 안정화되는 건 괜찮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후반기에 일어났던 수도권에서 일어났던 그런 흐름 정도로 갈 수 있고요. 그런 정도로 간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끊으라고 그러는데 이런 교장 겁니다, 선생님 그냥. 같아 약간. 네. 지금 마지막이 지금 6번째거든요. 아, 죽을 맛이거든요 지금. 네. 죽지 마시고요. 네네네. 뭡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은? 진짜 그렇습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축구장에 가서요. 전체가 다 편안하게 객석에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앞자리에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다 일어나. 뒤에 사람들도 일어나죠. 지금 뭐냐 하면 도미노. 다들 집값을 올려서 다들 이렇게 집값에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집값 부담 높아서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출산도 제대로 못하고 조금 버는 거 다 그렇게 부동산에 다 몰빵하고 있고 정말 부동산 건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자영업 50대 자영업자들 등판에 빨대 꽂아서 진짜 쭉쭉 소득 빨아 올리고 있고 네.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그렇죠.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객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왜 다 서서 보고 그 중에서도 조금 키 큰 사람들이 빨대 뽑아서 이게 자기네들만 떵떵거리며 살는 구조로 만들어놨냐 이거죠. 이거는 조금의 우리가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일정한 충격과 좀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를 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아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네. 제가 그럼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 착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냥 좀 중립적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기대를 거는 게 김현미 장관입니다. 장관 임명장. 아, 네. 국토. 예, 국토교통부 장관. 네. 어쨌거나 부동산 정책의 이제 주문은 국토교통부니까요. 네. 뭐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특히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좀 뭐 친분이 있는 분인데요. 어. 예, 그분이 제가 이제 되게 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되게 기획재정위를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위 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이유는 상당한 개혁 성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는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건설업계의 이해에 더 민감하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편안함을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네. 관료 출신들이. 근데 차라리 그래서 국토부 관료들 중에 뽑을 바에는요, 차라리 김현미 의원처럼 오히려 정치인 출신이고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 게 표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세월호 사태 때 그때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주도해서 시민 모임에서 세월호 서명지 받아서 이렇게 국회에서 그걸 전달하는 저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막 행렬 지어가는데 국회의원 중에 세월호 배지 달고 유일하게 그 국회 정문에서 나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김현미 임명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마 우리 소장님의 책들 또 여러 개 있으니까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네. 이거 방송에서 안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나온 김에 홍보 말씀 잠깐 드리면 약장수 모드로 잠깐만 돌변할게요. 저희 연구소가 7월 8일 9일 날 미래의 기회 특강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올해 4회째인데요. 네. 800명 모집에 지금 한 4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저는 꼭 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술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는데요. 이 급변한 기술 변화가 우리의 산업, 우리의 또 일자리,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8명의 명강사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그냥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신청한 분들 중에 한 3분의 2가량이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한 차례라도 이 미래기회 특강을 지난해까지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네. 또 혹시 방송을 듣게 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한번 이렇게 특강을 수강해 보시면 7월 8일하고 네. 9일이요. 어디서 네네. 합니까? 세종대 대양홀에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하는데 네. 뭐 조금 뭐 한 주말을 좀 포기해야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특강 듣고 나서 너무 많은 걸 얻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요. 8명 중에 소장님도 들어갑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진짜 엄선했나 보네. 맞았어. 정말 최욱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티 팬클럽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